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가 하루 최대 150억 달러, 약 21조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히며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부대 행사에서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지수가 전달보다 5포인트 오른 37을 기록하며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여전히 부정적인 수준이지만 건설업계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며 중동에서의 성과가 전쟁 종식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두 정상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 종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3,7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강력한 불장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뉴욕 증시는 여전히 흔들리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가 됐고 있고 지역 은행들의 부실 우려까지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지역은행들의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장 초반 상승했던 지수들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체크해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TSMC의 탄탄한 호실적에 상승했지만요. 결국 금융기업에 대한 신용 우려로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했던 3대 지수였습니다. 나스닥은 0.47% 하락했고요. S&P 500은 0.63%, 다우지수는 0.65% 하락했습니다. 국채 금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셧다운 지속되면서 경제 지표가 아직도 부재합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로 시선이 쏠렸는데요. 이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안전자산이 국채금리로 다시 한번 반응이 쏠렸던 하루였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1.73% 하락했고요. 2년물 국채금리 역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0.49%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1% 상승하면서 지수를 상승 견인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음에도 공급 과잉 우려로 국제 유가는 결국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마그넷 M7 종목 주가 살펴보시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0.76%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그래도 1.1% 소폭의 상승세 불켜냈습니다. 간밤에 TSMC 호실적 발표가 있었죠. TSMC는 반면 1.6% 하락하는 모습 포착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35% 하락했고요. 아마존 0.51% 하락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알파벳은 0.17% 소폭의 상승불 켜냈고요. 메타는 0.76% 하락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1.47% 하락 마감했는데요. 테슬라 관련해서 이슈가 생겼습니다. 이 네덜란드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도어 핸들, 즉 문 손잡이 설계 문제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충돌 사고 직후에 탐색자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조대가 차량을 신속하게 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테슬라 입장에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번 유럽 움직임이 테슬라를 향한 규제가 더 집중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는 빠졌던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은행들의 보시대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장기화되는 셧다운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과 은의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당분간 위험자산 회피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장 마감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2.49% 상승하면서 3,700선 넘어서 3,74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난항을 겪어온 한미 무역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거란 기대감과 함께 이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동반 랠리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랠리가 4,000포인트를 시대를 여는 전조라는 분석도 잇따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가 동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6,533억 원, 기관은 7천억 원 넘게 담아냈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원 넘게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으로 마감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2.84% 오르면서 97,700원을 썼는데요. 이는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였고요. SK하이닉스는 7.1% 급등하면서 45만 선 터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장 시작 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까지 호재에 더했습니다. 여기에서 TSMC의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까지 더하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업황이 다시 한번 불겠다라는 바람에 매수세가 몰렸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8%대 급등했습니다. 이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업종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3분기 호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미국과 중국 간 배터리 공급 갈등에서 한국 업체들이 다시 한번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실적 기대감에서 0.53%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1.35%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0.97% 상승했고요. 현대차 흐름 그리고 기아차까지 각각 8.28%, 7.23%로 아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조율 중인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 수출 부담 완화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1.89%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08% 오르면서 86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했지만 이 장 초반에는 강세로 출발했던 코스닥이었습니다. 중간에 급등락을 거듭하다가 마감 직전에 이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개인만이 홀로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 팔자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2.92% 하락했고요. 반면에 2차 전지주 흐름 아주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각각 14%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9월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10만 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2차 전지주 흐름 아주 좋았고요.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43% 하락했고요. 팩트로는 3.75% 하락했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정부가 제재한다는 공식과 함께 펩트론 관련 비만 치료제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2.55% 상승폭을 켜냈습니다. 파마 리서치는 2주 안에 매출 호조로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HLB는 3.24% 이 간암, 항암 치료제에 대한 호실적 발표로 기대감을 상승했고요. 미각캔바이오는 7.98% 하락했습니다. 삼천당제약 3.06% 상승했고요. ABL바이오 4.22%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국내 시장을 정리해 보자면요. 이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700선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이끌었고요. 코스닥도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1,418원대로 내려섰습니다. 이 한미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환율 안정세에 힘을 보탰던 하루였는데요. 앞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 진행 그리고 추가 하락 TSMC 호실적이 오늘장에서도 힘을 이어갈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혜경이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트렌드 시간입니다. 김구은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어제 역대 최고가로 마감을 했죠. 이제 10만 전자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해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히타치와 맞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고요. 마지막으로 리플 소식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97,700원으로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2021년 이후에 4년 만의 기록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정말 오랜만에 큰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단 어제 주가는 전장보다 2.8% 오르면서 97,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건데요. 이건 2021년 1월 11일에 기록했던 96,800원을 4년 만에 넘은 겁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꽤 오랜 시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2021년에 9만 원을 넘은 뒤 2년 넘게 5만 원에서 7만 원대를 오르내렸고요.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장중 49,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5만 전자마저 무너졌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불과 11개월 만에 주가가 95%나 반등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회복이 가능했던 건 무엇보다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1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것은 증권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17%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5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10조 원대를 회복하게 되면서 이제는 확실히 바닥을 찍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또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회복 전망도 힘을 보탰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나면서 결국 이런 해외 분위기들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됐고요.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다시 한번 최고가 문턱을 넘었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또 간밤에는 TSMC 실적까지 잘 나오게 되면서 기술주 전반적으로도 훈풍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안에서의 주가 추이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점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증권가에서는 이제는 13만 원까지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평가가 나온 부분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번 실적 발표를 이후로 지금 국내외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KB증권이 13만 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했고요. 미래에셋은 12만 7천 원, 그리고 신영, 키움, 한국투자증권도 모두 12만 원대로 올렸습니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시티가 12만 원, 골드만삭스 10만 9천 원, 노무라 12만 3천 원으로 각각 상향했습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높인 핵심 이유는 바로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AI 산업이 확산이 되면서 HBM과 D램이 동시에 부족해질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즉 단순히 업황이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성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나 KB증권은 2030년까지 AI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가 올해보다 5배 이상 늘 것이라면서 삼성전자가 HBM4 공급을 본격화하면 엔비디아 수요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차세대 D램인 일시 D램 생산성 향상이 내년 실적 개선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내년 영업이익을 64조 2천억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수치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실적에 해당합니다. 결국에는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고 또 파운드리 고객 확대 등이 맞물리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단순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성장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매수세도 강하게 붙고 있는데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19조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12조 원 이상을 사들였습니다. 이 자금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에 탄탄한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제 성장기로 더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다라는 평가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아무래도 기술 경쟁 계속해서 좀 속도 싸움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HBM4를 기반으로 해서 원시 D램 양산을 또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소식은 삼성전자가 기술 경쟁력 회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시 D램은 차세대 HBM4의 핵심이 되는 기반 기술입니다. 최근 삼성은 이 제품의 수율을 70% 후반대까지 끌어올렸고요. 양산 목표치인 80%에 거의 근접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 SK하이닉스 등 주요 경쟁사들은 이 원비 D램을 기반으로 HBM4를 만들고 있는데 삼성은 한 세대 더 앞선 원시 공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성능에서 동시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성과는 전영현 부회장이 반도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잡으면서 품질과 효율을 함께 끌어올린 결과로도 알려졌습니다. 한동안 삼성전자가 HBM 시장 주도권을 SK하이닉스에 내줬던 상황이지만 이번 원시 D램 양산이 본격화된다면 AI 메모리 분야에서 균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HBM4 공급 준비 속도입니다. 현재 삼성은 엔비디아와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테스트만 통과를 하면 즉시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HBM4의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전체 메모리 매출이 194억 달러로 SK하이닉스를 제치고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아직 D램만 놓고 보면 근소한 차이지만 그래도 HBM4 양산이 본격화됐을 때 이 점유율 격차가 다시 삼성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HBM4뿐만이 아니라 이 차세대 D램 양산까지 앞으로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메모리 매출에서도 확인해 보셨다시피 지금 1위 자리를 탈환한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13만 원까지 가장 높게도 제시하고 있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모멘텀들 계속해서 팔로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글로벌 전력기기 1위 기업인 히타치 에너지와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초고압 직류 송전 개발에 나서겠다라는 소식인데요. 최근에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서도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협력은 한마디로 이제 HVDC 국산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어제 히타치 에너지와 HVDC 기술에 대한 전략적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HVDC는 쉽게 말하면 전력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기를 멀리까지 보낼 때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높여주는 송전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 중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도 이 HVDC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정부의 HVDC 핵심 기술 국산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해외 기술에 의존을 해왔던 변환기, 변압기, 제어 시스템 같은 핵심 장비를 앞으로는 국내 기술로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은 히타치 에너지와 함께 이 기술들을 단계적으로 공동 개발하고 또 프로젝트별로 최적의 계약 구조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히타치 에너지는 이미 전 세계 전압형 HVDC 시장의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작년에는 국내 최초 전압형 HVDC 사업인 완도에서 동제주 구간 시스템을 완공하기도 했고요. 그때 HD 현대일렉트릭이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했던 인연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력은 국내 HVDC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기술 자립을 앞당기려는 전략적인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HVDC 기술이라는 것이 전기를 멀리 보낼 때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더 높여주는 기술이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협력을 통해서도 우리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과 함께 맞닿아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크게 좀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 규모가 1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입장에서는 앞으로 좀 어떠한 역할을 또 맡게 될까요?
네, 일단 이번 사업은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약 11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핵심은 바로 이 HVDC 송전망 구축입니다. 이때 핵심 기술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확보했는지, 즉 국산화 수준이 이 수주 경쟁의 핵심 평가 기준으로 떠올랐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미 500kV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 개발 사업에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등과 함께 입찰서를 낸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번에 히타치 에너지와 손을 잡으면서 기술력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건데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눈에 띄고 있는 건 바로 울산에 짓고 있는 신공장입니다. 이곳을 HVDC 변압기 전용 생산시설로 활용할 예정인데 이 공장이 완공되면 HVDC 관련 장비들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시험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국내에서 완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결국 이번 협력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실증 사업 참여를 위한 포석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에너지 인프라의 기술 자립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이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업 영역을 더 빠르게 넓히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북미 시장에서 새로운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HD 현대일렉트릭이 최근에는 중저압 차단기 4종이 북미의 안전 인증인 UL 그리고 CUL을 획득했습니다. 이 UL 인증은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 품질 기준으로 이 인증이 없으면 북미 시장 진출이 어렵습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기중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진공 차단기, 전자 개폐기 등인데요. 시장 규모도 큽니다. 이 세계 중저압 차단기 시장은 작년 122억 달러에서 2034년에는 292억 달러로 2.4배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번 인증으로 인해서 HD 현대일렉트릭은 기존의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배전기기 분야로도 영역을 넓힐 계획이고요. 충북 청주에 짓고 있는 신규 배전기기 전용 공장도 연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북미 시장 확대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네,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안전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시장 확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니까요. 이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기술력 확장을 통해서 어떤 모멘텀이 살아나게 될지 이 점까지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리플 소식입니다. 네, 리플이 단순히 기대감을 넘어서서 이제는 실제 결제 활용 사례까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젠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그런 소식인데요. 다음 달 초에는 리플의 연례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글로벌 금융사 CEO들이 대거 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행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스웰 2025는 리플의 미래 방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일단 행사는 11월 4일에 열리는데요. 올해는 규모도 크지만 참석자 구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나스닥의 아데나 프리드먼 CEO, 그리고 블랙록, 시티, 피델리티, CME 그룹 등 이렇게 글로벌 금융사들의 핵심 인사들이 직접 무대에 오릅니다. 이들은 리플의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실험과 제도권 결제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즉 암호화폐가 실제 금융결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리플은 이번 행사에서 XRP 기반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연을 생중계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연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리플이 다시 한번 기관 결제 네트워크 중심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이번 행사를 리플이 글로벌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리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이 XRP 기반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 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행사를 통해서 생중계로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 스웰 2025 행사를 앞두고 나서 지금 리플 CEO가 새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융 당국을 강하게 비판하게 된 건데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월가의 로비 세력이 암호화폐 기업들의 금융 시스템 진입을 막고 있다면서 미국 연준과 금융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건데요. 그가 문제를 삼았던 건 바로 연준 마스터 계정이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은행 전용 계좌를 뜻합니다. 이 계정을 확보한다면 리플 같은 암호화폐 기업들도 기존 은행들과 동등한 결제망 접근권을 갖게 되는 건데요. 지금 리플은 자회사 스탠더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를 통해서 이 계정을 신청한 상태고 또 미국 통화감독청에도 은행 라이선스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승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우리는 규제를 지키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기존 금융권이 문을 닫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3년 전까지만 해도 리플과 대화조차 거부하던 은행들이 이제는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도권 편입이 머지않았다라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리플 입장에서는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이를 막고 있는 기존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금융당국까지 향해서 아무래도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리플의 행보가 꽤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아프리카 시장까지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리플은 요즘 아프리카 금융권과의 협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으로 1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압사 은행과 합작법인 설립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번 협력의 핵심은 바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즉 암호화폐 보관 사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나 토큰화 자산을 은행처럼 안전하게 보관하고 또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압사은행은 리플의 기술을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까지 포함한 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아프리카 금융권 내 암호화폐 결제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리플은 이미 미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리플 USD를 상용했고요. 그리고 이번 진출로 60개 이상 국가의 규제 승인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금융 인프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또 모바일 결제 보급률도 높기 때문에 리플 입장에서는 신흥시장 확장의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리플 가격이 좀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2.5달러까지 밀리면서 단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인데요. ETF 승인 지연 여부뿐만이 아니라 매수세 둔화가 아무래도 단기 변동성의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11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스웰 2025 이 연례 행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기대감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실제 결제 사례까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리플 안에서의 주가 행보들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니트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가 하루 최대 150억 달러, 약 21조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히며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부대 행사에서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지수가 전달보다 5포인트 오른 37을 기록하며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여전히 부정적인 수준이지만 건설업계의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며 중동에서의 성과가 전쟁 종식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다음 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 종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TSMC가 인공지능 수요에 힘입어 3분기 매출 9,899억 대만 달러, 약 2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분기 실적으로 시장에서는 AI 투자 열기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와 함께 AI 낙관론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어제장 국내 증시 분위기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계속 불안정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간밤에는 지역 은행들의 부실 우려까지 커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마감했는지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변동성인 장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롤러코스터 장세였죠. 오늘도 장 출발은 일단 강하게 출발은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 후에 계속해서 낙폭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슈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장 출발을 강했던 이유가요. 바로 TSMC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AI 붐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점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안에서의 수요 또한 더 늘어났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감 상황 안에서의 계속해서 좀 낙폭을 그렸던 이슈가 바로 지역은행 부실 문제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투자 심리가 좀 급속히 냉각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점 자세하게 짚어보면요. 자이언스 뱅코프라는 이 지역은행 관련해서도 일부 대출의 부실화가 아무래도 손실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충당금을 적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웨스턴 얼라이언스 또한 한 대출자가 사기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두 은행의 주가 모두 지금 13%, 10% 급락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파산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지역 은행에 대한 부실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2023년이었죠. SVB 사태에 좀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SVB 사태라는 것은요, 이 미국에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주로 운용을 했던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주요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뱅크런 사태가 좀 발생을 했었던 그런 사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붕괴까지 이어졌고요. 지역 은행들 전반적으로 파산에 대한 우려까지 좀 키웠던 그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신용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손실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월가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금융주, 은행주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이슈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이 지역은행 우려 속에서 지금 사흘째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난주에 이 원유 재고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재고가 훨씬 좀 크게 늘어난 점도 아무래도 유가를 계속해서 좀 하락의 포지션으로 끌고 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오히려 좀 시선이 쏠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유가는 하락을 했지만 국채 가격은 상승한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IMO 선박 관련해서 탄소세 추진에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글로벌 녹색 신종 사기세를 강하게 비판을 한 건데요. 이 전 세계 해운업 관련해서 탄소세 추진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반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이 통화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해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내일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지금 종전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가장 중요했던 이 실적 관련해서 TSMC 이야기부터 또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TSMC 지금 하락폭을 좀 면치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장 시간에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9% 급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정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함께 엔비디아, 애플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실적들을 좀 견인했고요. 급증까지 이어졌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수요 역시나 크게 확대됐다라는 점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밖에 세일즈포스에서는요, AI 매출에 대한 성장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2030년에는 매출이 6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역시나 가이던스에 대해서 상향 조정한 만큼 주가에 대해서도 탄력을 받았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4% 가까이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어대시도 보겠습니다. 도어대시는 이 배달 업체죠. 관련해서도 계속 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웨이모와 함께 자율주행 배달 협력에 대한 소식이 같이 전해졌습니다. 장중에는 좀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모멘텀이 좀 생긴 상황이니까요. 도어대시 안에서의 주가 추익 또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하락에 대한 포지션인데요. 역시나 지역 은행 부실 우려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은행주,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 짙게 켜져 있는 상황이죠. 하락을 면치 못했고요. 투심이 크게 좀 흔들리면서 이 2023년에 그 사태에 대한 악몽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주가 추이가 좀 당분간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으니까요. 금융주, 은행주 쪽으로의 모멘텀들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기술주들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이제 상승을 했죠. 엔비디아 1.1% 상승했고요. 브로드컴도 0.8% 상승했습니다. 역시나 TSMC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 투심이 이제 다시 살아나면서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을 가졌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AMD가요, 신형 AI 서버 렉을 공개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의 이 오픈 렉 와이드를 표준으로 해서 제작이 된 그런 차세대 인공지능 솔루션인데요. 앞으로 AMD 안에서 이런 서버 렉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오라클도 보겠습니다. 오라클 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라클 CFO가 이 AI 인프라 사업이 2026년 1분기에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성장률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성장률 추이만 보더라도 117%의 폭발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총 이익률 또한 굉장히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5%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역시 AI 인프라 안에서의 모멘텀들이 살아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애플 주가 0.76%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애플이 새로운 모델을 다시 출시할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최초의 터치스크린 맥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첫 모델은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터치스크린 이외에도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M6 칩까지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모델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소부장 또 필수 소비재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양상들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유가 또한 이 사흘째 계속 하락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단에서의 주가 추이들도 계속 하락 포지션에 찍히고 있다라는 점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 일단 기술주들은 그래도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
지역 은행들의 지금 부실 우려가 다시금 커졌으니까요. SVB 사태가 이 다시금 나오게 될지 이런 악몽들이 재현하게 될지 이 점은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 증시 안에서의 흐름들 보시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좀 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 증시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4,000피 시대가 보인다라고 제목을 짚어봤습니다. 어제 바로 코스피 지수가 정말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3,748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3,700선을 뚫어주게 된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미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인공지능 투자 확대까지 되면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를 그래도 크게 올렸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 보시면요.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하락한 종목들이 좀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 안에서의 순환매 아무래도 AI 쪽, 좀 반도체 쪽으로 소부장에 좀 몰려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볼까요? 역시 삼성전자 2.84%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 더 크게 올랐습니다. 7% 무서운 시세를 뚫어주면서 계속 좋은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함께 들어온 것으로 포착이 되고요. 이 안에서의 랠리들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가 이 홍콩 주식에 지금 상장이 됐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습니다. 사상 최초라고 하거든요. 이 SK하이닉스의 이 지수 안에서의 투자 모멘텀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그 안에서의 트리거가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어제 한미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완성차가 오랜만에 좀 올라와주는 양상이었습니다. 현대차 8% 상승하면서 지나갔고요. 기아차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모습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2차 전지 안에서도 어제 굉장히 무서운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LG 엔솔 8% 상승했고요. 에코프로 비엔까지도 14% 상승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사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 안에서의 모멘텀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ESS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ESS라는 것은 역시나 AI 전력까지 같이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모멘텀 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테슬라가 또 중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좀 호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의 모멘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는 남북 경협주가 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이 좋은 사람들도 4% 상승을 했는데요. 남북 경협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도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질 수 있겠고요. 이 트리거는 바로 마지막 줄에 제가 적어놨듯이 지금 트럼프가 결심하면 에이펙 행사에서 북미 회담까지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모멘텀, 랠리들 어떻게 지금 지나가게 될지 뉴스들도 팔로우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 안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또한 더 상향이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UBS 측에서는 11만 2천 원까지 상향을 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제 굉장히 좋았던 국내 증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조금 더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가 있어서 다음 장 통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인데요. 요즘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주가 행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는 또 한 번 또 신고가로 마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주가 추이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좀 지지부진했던 상황이고요. 올해 초에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5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터키 원전 수주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확대 행정명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좀 모멘텀은 살아 있었지만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졌었는데요. 이후에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크게 좀 점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이었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된 이후에 원전에 소극적이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한동안
횡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어제장, 요즘장에서 다시 급등장으로 상승 추이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슈가요, 바로 가스터빈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수주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가스터빈 관련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가스터빈 사진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을 해외 첫 수출을 지금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왔고요. 2019년에는 국내 기술로 인해서 지금 세계에서 5번째 가스터빈 국산화에 또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가스터빈이라는 것은 LNG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쓰는 핵심 동력 기관입니다. LNG 발전이 이 석탄보다 탄소 배출이 적고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을 좀 보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곽광을 받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가스터빈 분당 3,000번 이상 회전을 하면서 높은 정밀도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러한 기술들을 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즘에 AI 데이터 센터까지 확대가 되고 있죠. 미국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원전이라든지 SMR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대안 사안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다리 역할로 인해서 가스터빈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 380메가와트급의 가스터빈 2기 공급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국산 가스터빈의 첫 해외 수출이 되겠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기술 독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협력 사항이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는 미국 본토뿐만이 아니라 AI 빅테크 향의 전력 공급 프로젝트에 좀 투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모멘텀들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28년까지 이 북미 데이터 센터 개발사들과 함께 10기 이상의 가스터빈을 공급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고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지역에서도 추가 수주가 또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기업들 안에서도 계속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점 같이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도 10%를 돌파했다라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장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는 SMR 관련해서 미군까지 설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더 트리거가 됐습니다. AI 산업 발달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까지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미 육군이 2028년까지 미국 내 모든 기지에 SMR을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이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요. 미 육군 입장에서는 원자로가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악천 후 전력만 중단에 따라서 이런 에너지원이 멈췄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다시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 원자로는요,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더 많이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육군과 에너지부 입장에서도 기술 측면 그리고 우라늄 원료 공급까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계획들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소식들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디젤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자급형의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소식으로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 등 원전주 전반적으로 좀 급등세 같이 시연해주는 양상이었었는데요. SMR도 한 달 사이 36% 상승했고요. 오클로도 79% 상승하고 있는 랠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원전 그리고 SMR 관련된 종목들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전 관련된 테마들, 이 안에서의 이슈들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요즘에는 또 실적 시즌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실적 모습을 내놓게 될지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을 보면 전반적인 흐름들까지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 들어서 굵직한 수주를 연달아 따내고 있는 상황이죠.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한수원과 함께 참여한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기 그리고 6호기까지 건설 사업을 최종적으로도 수주한 상황이고요. 같은 달에는 베트남과 함께 9천억 원 규모의 이 가스 관련돼서 건설 계약까지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SMR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AWS, 이 아마존 웹 서비스와 엑스에너지 사업까지 함께 곁따라 오면서 지금 MOU까지 체결이 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 중에 있고 활용이 될 예정이고요. 투자 규모만 하더라도 7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9,500억 원이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가 지금 앞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 안에서의 모멘텀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증권가에서는 컨센서스가 지금 매출이 3조를 넘어갈 것이다. 영업이익도 2,600억 원 더 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의 랠리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전 안에서의 밸류 체인들은 어떤지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장주들이 있겠죠. 일단 원자로 핵심 설비 안에서는요. 두산 에너빌리티, BHI 그리고 한신기계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도 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SMR 그리고 해체 관련해서도 같이 좀 모멘텀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까지도 오히려 좀 시선을 확장해서 아이디어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안에서의 밸류 체인들까지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AI 모멘텀 중에서도 계속 원전 그리고 여러 가지로 확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의 두산 에너빌리티 요즘의 소식들까지 함께 짚어보게 됐습니다. 네, 요즘에는 AI 모멘텀 하면 정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짚어봤던 원전뿐만이 아니라 전력까지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더 클로즈업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어제 야누스 프로젝트로 인해서 원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전력주까지 스위치를 키게 됐습니다. 요즘 시장은 참 전력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만큼이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력 수요까지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사용하는 전력만 해도 중형 도시 전체 소비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시장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일단 전력망 인프라가 좀 노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 사이클에 맞물려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 벨트는 이 전력 공급이 한계치에 벌써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이 AI 서버 한 대가 일반 서버보다 최대 10배 이상 많은 전기를 먹기 때문에 이제는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반도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력 확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부터 차단기, 송전선 같은 전력 인프라를 먼저 깔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들이 최근 국내 전력주로 랠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안에서 효성중공업부터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세 가지 기업들이 시장의 전력 핵심 3인방으로 꼽히고 있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 이 한국산 변압기를 사용하는 비중이 40%까지 1분기 기준으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결국 북미 전력망에서 한국 장비가 하나의 표준처럼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국내 전력 3인방의 행보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전력 3인방들이 함께 랠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효성중공업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업용 변압기와 차단기 분야의 대표 주자죠.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이 안에서 수주 잔고는 6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북미 수주입니다. 3분기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전년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효성중공업은 특히 AI 데이터 센터 확충과 또 재생에너지 송전망 교체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기기 시장이 호황기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생산 능력도 빠르게 확충하고 있는데요. 생산 라인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창원 공장 생산 능력을 40% 이상 키울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멤피스 공장 또한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도 요즘 집중해 봐야 합니다. 바로 HVDC인데요.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HVDC에 대한 전용 공장까지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술 자체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전기를 더 멀리 그리고 손실 없이 보내는 핵심 기술이라서 앞으로 AI 인프라 시대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가 폭증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를 단순히 많이 연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세밀하게 제어하고 보호하는 게 좀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변압기에서 차단기로 좀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전력 효율까지 챙긴 이 HVDC로 시장의 시선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생산 라인들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효성중공업을 좀 더 들여다봤을 때 최근 3분기 동안 증권가들이 목표 주가를 가장 크게 올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6월 말에는 70만 원대 선에서 목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9월 말에는 1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분기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일단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연됐던 이 북미에 대한 전력기기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성장의 핵심 동력이 이 부분이 되고 있고요. 또 고수익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이익률이 22%까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뒤에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 우리가 변수나 리스크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 안에는 관세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HD 현대일렉트릭은 관세에 대해서는 일부 부담을 좀 받을 수는 있겠으나 고객사와의 협상을 통해서 절반 이상을 좀 전가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도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초고압 변압기 24대를 계약한 상황입니다. 이 북미 시장이 초고압 변압기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납기 2년 반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발주 단가도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4대 정도 계약을 현재 한 상황이고요. 또 울산과 엘라베마 공장을 함께 동시에 증설하면서 속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유럽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유럽에서도 차단기나 이 변압기 같은 공급들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의 생산 라인들이나 행보들을 살펴봤을 때는 관세 리스크보다는 수주 폭증이 더 크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이터 센터 전력망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2026년까지는 초고압 변압기 생산 능력을 2배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사용할 배전반 수주도 본격적인 확대가 될 전망인데요. 미국 텍사스 캠퍼스에는 이 배전 시스템 전용 공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배전반과 그리고 중조합 전력 장비를 공급 중인 상태입니다. 또 특이한 점이요. 이 글로벌 기업인 하니웰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AI 전력 관리 솔루션을 함께 공동 개발한다라는 점에서 이 기술 경쟁력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기업 모두 AI 전력망 시대의 핵심 축으로 올라선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수주 현황들만 살펴봐도 이 핵심 축이다라는 면모가 좀 드러납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10조 7천억 원, HD 현대일렉트릭은 9조 1천억 원, LS 일렉트릭은 3조 9천억 원 정도를 확보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미 3에서 5년치의 일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업계가 바라보는 앞으로 이 전력 4분기는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전력주의 실적 모멘텀이 4분기까지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북미 초고압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3,800원 정도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는 5천억 원 넘게까지 확대될 거라는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살펴보면은 이 유럽 친환경 차단기가 또 수주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북미 엘라바마 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상승되면서 이 4분기 영업이익률이 20% 중반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도 살펴볼까요?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 배전 솔루션에 대한 매출이 확대되고 이 부분이 수익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봤을 때 전력주의 상승은 AI와 전력 인프라 확장이라는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이렇게 실적까지도 실제로 따라붙는 흐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이 변수들을 좀 확인해 볼까요? 아까 앞에서 언급을 살짝 드렸던 부분인데 관세 이슈 작용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부담 같은 변수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단기 변수는 있지만 충격은 제한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판가의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을 살펴보자면 초고압 제품 중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를 이 안에서 형성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의 생산 기지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을 거의 피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기업 모두 이 유럽과 북미 양쪽 시장에서 수익성이 높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이 글로벌 사업 구조를 완전히 재편하려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자, 결국 지금까지 또 살펴봤을 때 왜 전력주가 지금 초호황기를 맞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언급드렸지만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데이터 센터나 신재생 에너지까지 모두 전력만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야누스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이제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군에서까지 전력 수요가 늘어가겠다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어제 전력주까지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산업은 이제 테마주가 아니라 첨단 설비 투자 사이클의 중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에셋 운용도 이 전력주는 단기 유행이 아닌 구조적 성장 산업이라고 진단하면서 관련 ETF까지 출시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AI가 커질수록 전기는 더 필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기술이 다음 세대 산업의 기반이 되겠는데요. 이 AI가 만든 전기 르네상스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전력 3사들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요즘 핫하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다라는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MM 소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요즘 이 한동안 교착 상태에 좀 빠져 있었던 한미 무역 협상 관련해서 다시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극적 타결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협상 어디까지 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앞으로 10일 안에 협상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달 말 에이펙 회담을 전후로 해서 지금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사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이 대신에 이 한국이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500조 원을 투자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이미 이룬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투자 방식이나 시기, 또 외환시장 안전대책을 두고 의견차가 생기면서 2달 넘게 멈춰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투자 구조와 자금 집행 방식을 중심으로 양측이 의견차를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구윤철 부총리, 김용범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장관 등이 잇따라 워싱턴을 방문했고요. 미국 측도 대화가 순조롭고 세부 조율만 남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10일 안에 협상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어제 국내 증시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졌고요. 여기 안에서 완성차 업계 섹터 안에서도 좀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기로 했다라는 발언까지 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발언은 실제 협상 내용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또 일본은 6,500억 달러를 낸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지금 실제 합의 금액이 5,500억 달러고요. 그리고 한국 역시 선불로 내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한미 실무진은 이미 투자 분할 투자나 담보 형태의 대체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선불을 언급하는 이유는 막판까지 상대를 압박해서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계산도 있습니다. 미국 내 유권자들에게 한국이 먼저 돈을 냈다라는 인식을 심어서 자신이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건데요. 일본 투자액을 잘못 언급한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부 협상 내용을 정확히 공유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발언은 정치적 수사이자 협상용 메시지에 가깝고요.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선불 대신 분할 투자와 또 통화 협력 방안이 좀 유력하게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선불로 내기로 했다라는 발언이 있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는 또 속보도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재무장관을 지금 구윤천 부총리가 만난 상황인데요. 3,500억 달러 선불을 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사실 베센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좀 상황을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건 이른바 원화담보 달러 대출입니다. 즉 새로운 형태의 통화 정책, 통화 협력 모델인데요.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원화를 담보로 맡기면 미국 재무부나 외환 안정화 기금이 그에 상응하는 달러를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한꺼번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건 전통적인 통화 스와프가 아니라 담보 대출에 가까운 형태인데요. 그래서 규모가 제한적일 수 있고 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자칫 한국이 달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신호로 보일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분할 투자와 일정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병행하는 절충안이 이번 협상의 현실적인 마무리 방안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한미 무역 협상 계속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금 3,500억 달러 투자 규모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통화 안정 장치를 놓고 막판까지 지금 조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향상이니까요. 뉴스들 계속 팔로우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베센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열풍이 반도체 시장을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근에는 디램 현물 가격이 $7를 넘어서면서 7년 만에 최고가를 썼다라고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AI 서버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 이유가 되겠고요. 또 시장에서는 디램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시장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시장은 말 그대로 AI 수요가 몰아친 지금 공급 쇼크 상황에 와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범용 디램인 DDR4 8기가비트 현물 가격이 $7.3까지 올랐는데요. 이건 2018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2대였는데 지금은 260% 넘게 급등한 거고요. 가격이 이렇게 뛴 이유는 구조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메모리 3사가 AI용 HBM 생산에 집중을 하면서 일반 디램 생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공급은 줄었는데 AI 서버 시장은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게다가 업체들이 지금 팔기엔 너무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량을 일부러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램은 이제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과 대만의 주요 유통사들은 아예 판매 견적 제시를 멈췄고요. 결국은 디램을 확보하려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영향으로 낸드 플래시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메모리 시장 전체가 다시 한번 호황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UBS도 올 4분기 디램 가격이 분기 대비 17%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I 서버 투자가 계속되는 한 이 상승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AI 수요가 몰아치고 있는 이 공급 쇼크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쇼티지 상황이죠. 이 상황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계속 모멘텀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디램 시장이 살아나면서 삼성전자 주가에도 관심이 더욱더 쏠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도 최고가로 마감을 한 만큼 계속해서 잘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AMD와의 협력 소식까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협력은 삼성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최근에 AMD가 오라클, 또 오픈 AI 등 글로벌 빅테크와 대형 AI 칩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했는데요. 이 칩들 안에는 모두 삼성전자의 최신 HBM3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AMD의 주력 AI 칩인 MI350에는 5세대 HBM3 12단위, 또 그리고 내년에 출시될 MI450에는 4세대 HBM4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다 AMD 칩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MI350의 평균 판매가는 $25,000, 우리 돈으로 했을 때는 약 3,500만 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엔비디아 최신 칩과 맞먹는 가격인데요. 그만큼 AMD의 성능과 수요가 모두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칩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삼성의 HBM 단가와 수익성도 함께 오르게 됩니다. 삼성의 전체 디램 매출 중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30%에 육박하는데요. 향후 AMD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에도 HBM4 공급이 확대가 된다면 이 비중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력은 삼성이 HBM 경쟁에서 뒤처졌다라는 기존 평가를 뒤집은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AMD가 엔비디아의 대체 공급망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삼성도 자연스럽게 AI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AMD의 HBM을 또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HBM 공급이 늘어난 데 이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첨단 공정에 대해서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ASML에 이 최신 EUV 장비를 새로 들여오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은 내년 상반기까지 약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서요. 이 ASML의 최신형 하이 NA EUV 노광 장비 2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비는 기존보다 1.7배 더 세밀하고 이
세로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요. 2나노 이하 파운드리 공정이나 고성능 디램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 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TSMC는 이 장비를 연구용으로만 사용 중이고요. 양산용 장비를 실제로 주문한 기업은 인텔과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뿐입니다. 특히나 삼성은 연구 개발용에 이어서 양산용까지 도입한 첫 기업 중의 하나로 이건 실전 공정에 바로 투입할 준비가 끝났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삼성이 설계부터 장비 또 생산까지 전 영역에서 다시 한번 기술 격차를 좁히려는 반격에 나섰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HBM으로 수익성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EUV 장비 투자를 통해서 생산력과 기술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결국 삼성은 AI 시대 핵심 키워드인 고성능, 저전력, 초미세 공정 이 세 가지를 모두 잡기 위한 장기 포석을 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 열풍으로 인해서 디램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실적까지 지금 모멘텀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도 ASML의 실적이 나왔죠. 굉장히 잘 나오면서 반도체 전반적으로 또 다시 호재가 되는 양상이었고요. 간밤에는 TSMC의 실적 또한 잘 나오면서 반도체 역시나 확인을 해보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흐름들 10년 만에 슈퍼사이클이 역시나 돌아왔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 양상이니까 오늘 안에서의 주가 추이 또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HMM 소식입니다. HMM이 무려 3조 원 규모의 초대형 신환경의 친환경의 선박 12척을 한꺼번에 발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년 만에 대규모 투자라고 하는데요. 이번 결정을 통해서 HMM이 어떤 전략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 이런 변화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발주는 HMM이 친환경 해운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HMM은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13,000TEU급 친환경 컨테이너선 12척을 국내 조선사에 발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규모는 약 3조 500억 원이고요. 건조는 HD 현대중공업이 8척, 하나오션이 4척을 맡게 됩니다. 모두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인데요. HMM이 이런 대규모 발주를 하는 건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단순히 선박을 늘리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HMM이 이미 발표를 했던 2030 중장기 전략의 첫 실행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략에 따르면 HMM은 앞으로 총 23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그중 절반이 넘는 12조 7천억 원을 선박 확보에 집중합니다. 결국 이번 발주는 단순한 선대 확충을 넘어서 친환경 경쟁력 강화의 시작점이자 이 글로벌 해운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투자의 핵심은 친환경 전략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HMM이 이렇게 LNG 선박에 공격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지금 가장 큰 이유는 국제 해운 규제가 급격히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운업계 전반이 탄소 감축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국제해사기구와 유럽연합은 2028년부터 선박 연료의 탄소 함량 기준을 강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탄소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배는 운항비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친환경 연료 전환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됐습니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LNG 연료입니다. 기존 중유 연료에 비해서 온실가스는 약 23%, 질소산화물은 80%, 황산화물은 99% 이상 줄일 수 있는데요. HMM은 이번 발주를 통해 기존의 메탄올 선박 9척, 그리고 LNG 선박 2척에서 총 23척의 친환경 선박을 보유하게 됩니다. 결국 HMM은 글로벌 환경 규제와 ESG 경영 흐름에 선제 대응하는 전략적인 행보를 밟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HMM의 이번 대규모 투자가 이 조선업 전반적으로는 어떤 영향들을 좀 끼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발주는 국내 조선업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대형 호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수주를 따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이미 LNG 추진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12척 계약으로 이제 약 3조 원 규모의 일감이 새로 생기게 된 만큼 두 조선사는 내년까지 안정적인 수주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고요. 또 HMM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벌크선 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벌크선이 38척인데 이를 2030년까지 110척으로 늘릴 계획을 세웠고 이 과정에서 과거에 추진됐다가 무산됐던 폴라리스 쉬핑 인수설까지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수가 성사가 된다면 HMM은 단순의 벌크 해운 시장 점유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HM의 이번 투자를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지금 경쟁력을 갖추겠다라는 시그널로 보입니다. 앞으로 HM의 행보가 글로벌 해운 시장 안에서의 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